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판례 특강 마지막 강입니다. 민사특별법에 관한 판례들을 볼 건데요. 일단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최근 판례 위주로 좀 뽑아놨습니다. 이것들도 따로 좀 기억해야 될 판례들인데, 첫 번째 판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틀릴 수가 있는 판례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근데 요 갑의 주택을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병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생기려면 을에게 임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도 없는 무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뭘 가질 수 없습니까? 대항력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겠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권한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무권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뭘 취득하지 못합니까?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판례지만 간단하고요. 시험 문제 내고 싶은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 아파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임대인이에요. 소유자.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서 봤던 판례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병에게 전대가 이루어지면 전차인이 인도받고 전신고를 해야 임차인에게 뭐가요? 대항력이 생긴다. 이 판례는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봤었고 문제에서도 봤었고 이것도 중요한 판례인데, 자, 이거는 좀 달라요. 요 임차인이요,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에게 전대를 했네요. 또는 임차권을 양도를 했네요. 그러면 이 병도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원래 임차인이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적법하게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차인 또는 양수인은 원래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양수했다는 이유로 새롭게 그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대가 이루어지면 새롭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런 말이 나왔죠.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존속한다. 그죠? 따라서 임차권의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이 판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정된 사항과 또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올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개정된 사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임대인입니다.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인도받았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요랬을 때 병이 을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을 대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일단 이 판례는 요 병은, 채권의 양수인인 병은 을을 대의회에서 우선 변제권을 뭐죠?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보시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채권의 양수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병이 을에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없어요? 대의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2010년도에 판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은행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나냐면, 우리가 보통 전세금 대출을 많이 받죠. 보증금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대출을 해주냐면, 나중에 만약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은행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니까요. 일종의, 그죠? 아니면 만약에 경매하게 되면 임대인이 을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을 대의 행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그동안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요 2010년도 판례 때문에 은행이 뭐죠?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은행이 보증금을 뭐 할 수 없어요? 회수할 수 없다라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2014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만약에 이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을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개정된 사항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의 양수인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을의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없어요? 대의 행사할 수가 없지만, 채권의 양수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일반인이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 등을 뭐 할 수 없어요? 대의 행사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양수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마지막 판례예요. 마지막 판례. 이거는 특별한 판례는 아닙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택이면 돼요.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으로 해요. 언제를 기준한다고요? 임대차 계약시.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임대차 계약할 때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 핵심은 뭐냐면 요거예요.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임차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어차피 뭐였어요? 주거용 건물이었던 거죠. 따라서 뭐가 적용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요 판례입니다. 물론 이 판례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뭐예요? 다른 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데, 일단 이 판례는 작년도 판례고요. 대단히 중요한 판례고, 만약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올해 개정된 사항이 없었다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하면서 수업을 했을 거예요. 다만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요 판례가 그렇게 중요성은 좀 떨어졌죠. 그죠? 왜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가 출제될 거니까요? 개정된 사항이 출제될 거니까요. 그래도 지문으로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 보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것. 자, 주택은요,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상가 건물은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증액 제한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제한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5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뭐죠? 100분의 9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보자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계약이 종료되기 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되잖아요. 재계약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게 하는 문제예요. 자, 이 판례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재계약한 것이 아니라 원래 계약이 계속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100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보자고요.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거는 뭐가 아니에요? 재계약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뭐예요? 무효인 것이고,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 해요?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꼭 이해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시고, 출제될 가능성이 솔직히 대단히 높은 판례니까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뭐 특별한 판례들은 없습니다. 특별한 판례들은 없고,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집합 건물이 만약에 상가 건물인 경우에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업종 제한에 대해서 뭐죠? 약정을 뭐가 있어요?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업종 준수 의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준수해야 되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도 업종 준수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를 분양을 하는데 이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우리 쇼핑센터는 품위가 있는 데니까 보신탕집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업종을 제안했어요. 우리 쇼핑센터에서는 보신탕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업종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분양받은 사람들은 보신탕집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들어왔다. 양수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신탕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인 거예요. 좀 더 나가보면,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신탕집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구분 소유자가 못하도록 단전하거나 단수하는 것도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판례가 단전 단수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단전 단수하면 안 됩니다. 왜? 생존권이 위협이 되니까. 근데 상가에 관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하면 장사를 못하는 것이지 생존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종 전수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단전 단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는 2010년도 판례인데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죠. 집합 건물이 되려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어떻게요?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그때는 구분 소유권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립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전유 부분도 되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기 때문에 그 등기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경락을 받은 사람도 구분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고요. 너무나 당연한 판례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 안 해두시면 생소하게 느끼셔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판례입니다. 세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는 이런 거죠. 저는 집이 분당인데 저희 집은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러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분당에 보면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통 가구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요 아파트 이렇게 동이 있고 이렇게 가상에 이렇게 상가 건물이 이렇게 건축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민들도 받고 길 가는 분들도 손님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이렇게 좀 고가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 안에다가 이렇게 상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의외로 대단히 최근에 많더라고요. 단지 안에다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긴 하지만 길 가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 주는 게 이 상가 장사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요 상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 미치겠다, 이럴 때 요 차단기를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구분 소유자들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인해 줘야 되고 감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수위 난도를 넘어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은 요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 뭐죠? 참을 만한 정도이고 참아줘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차단기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고요. 이것도 흥미롭다라고 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판례 중에서 집합 건물과 관련돼 가지고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판례, 마지막 판례 넣어놨는데, 자, 보시라고요. 준공 도면이 있고요. 사업 승인 도면이 있고, 착공 도면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지금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정관체에 제출한 도면이 뭐예요? 사업 승인 도면.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출하는 게 뭐예요? 착공 도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준공 검사할 때 내는 도면이 뭐죠? 준공 도면이에요. 뭘 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사업 승인 받을 때는 단지 안에다가 막 수영장 막 짓겠다고 도면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광고 이빨 해놓고 나중에 준공검사 받을 때는 뭐죠? 수영장도 없다. 그래도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업 승인 도면도 아니고 착공 도면도 아닌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판례이기 때문에 좀 약간 건설회사에 유리한 판례고, 그래서 좀 비판을 받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판례입니다. 길죠? 아주 길죠, 그죠? 근데 뭐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명의신탁이냐면요.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계약 명의신탁. 자, 갑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 사기 위해서, 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사기 위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네가 돈 들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위임까지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명의수탁자가 직접 계약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선이면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자기가 준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지만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시적이죠. 자, 그럼 보세요.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뭐요? 취득하게 되고,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게 뭐만 해주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만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은 완전히 누구 거예요? 을 거고, 갑은 병에게 땅은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뭐만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 지급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뭐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론도 그렇습니다. 그죠? 따라서 계속 보십니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손해는 당의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이고, 따라서 명의 수탁자는 당의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 수탁자,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 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따라서 돌려줄 필요는 없고 뭐만 주면 돼요? 매매 대금만 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을 했냐면 요 토지를 을이 갑에게 돌려주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자고요. 그 경우 계약 명의신탁 당사자들이 명의신탁 약주 유효한 것, 즉 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가지 전제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명의시키는 등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하고 있는 어쩌고 해가지고 무효라고 정하는 정하는 부동산 실문표에 쫓아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 자체는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돌려주기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여기까지 약정이죠. 그럼 볼까요?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앞서 본과 같이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의 사이에 이에서 본 매수자금 반환 의무 이행에 가름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부터 이거죠. 등기를 맞춰준 경우에는 이거예요. 자, 돌려주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이 뭐예요?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미 어떻게요? 돌려줬다면 등기를 해줬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그래서 요 단서까지 어떻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것도 뭐죠? 작년도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요? 작년도 판례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명신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임 계약까지 해서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다면 갑과 을 간의 명의수탁 약정은 물론 무효고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임 계약을 하면서 취급한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다가 우리가 뭐죠? 수업 시간에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얘기죠? 더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만나서 돌려주기로 별도로 약정을 했으면 그 약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약정도 뭐라고요? 무효다. 그죠? 다만 그 약정에 의해서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완료해 줬다면 등기를 이미 맞춰줬다면 등기는 뭐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지만 발전된 거니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판례 특강을 마치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판례 특강은 조심할 건 뭐냐면 민법 전체에 대한 판례를 다 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다 해드리려면 또다시 뭘 해야 돼요? 기본서 강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를 하고 문제집까지 공부하고 나서 추가해야 돼. 따로 기억해야 될 판례를 제가 정리해 드린 거고요.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고 또 강의 시간도 길지 않지만 다들 중요한 판례니까
꼭 정리하시고 숙지하셔서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7월 달 보고 냅두면 안 되겠죠. 시험 보기 한 마지막 주 한 4월 전에 한 번 더 이 강의를 또 들으셔서 상기하고 가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날씨가 덥죠, 그죠? 덥고 공부하기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요. 조금만 더 힘내서 참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번 가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